자, 전 시간에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든가 기능 이런 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완전 경쟁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는다고요? 초과이윤을 못 얻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해줍니다. 요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인데 요 네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맨 먼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퇴거가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정보라는 게 뭐냐면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모조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로도 절대는 뭐라고요? 초과이윤을 못 얻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 그 얘기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죠.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엄청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자원이 몰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이윤만 얻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일단은 이 나머지 세 개, 이 세 개는 웬만큼 갖췄다 가정하는 겁니다. 갖췄다고 가정하면서 뭐를 가지고요? 이 정보와 관련돼서만 조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이때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즉시 그리고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정보가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농지입니다. 농지고 지금 한 평당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이어폰 끼고서 이제 뉴스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뉴스에 요 지역으로 뭐가요? 지하철이 통과할 거랍니다. 지하철. 그러면 지하철 통과한다면 이 근처 지역은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잽싸게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 집어 타고서 이 지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 들려서 자, 중개사님 여기는 땅 20만 원에 1000평만 주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한다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벌써 4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듣고서 즉시 온 사람들은 큰 돈은 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보가 즉시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냐 보겠습니다. 자, 아직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 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 수요 공급의 이론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듣는 순간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듣는 순간 자 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듣는 순간 자 이 앞으로 이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살려고 하니까 수요가 막 급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앞으로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자,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지금은 팔려고 내는 것도 다 걷어 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뉴스를 듣는 순간 바로 뭐라고요? 땅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서로. 그리고 자, 그 지역 사람이 누군가는 뉴스를 들었겠죠? 그러면 그 동네 사람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 동네에 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러면 그 듣는 순간 팔려고 내놨던 거 다 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즉시
정확히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있다. 아니면 주식 가격에 반영된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 어떤 정보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걸 공표되어 있는 정보다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현재 신문에 나오는 정보, 이렇게 따끈따끈한 정보 있죠. 요 정도는 부동산 가치에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현재 정보,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는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초과이윤을 큰 돈이라 할게요.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은 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의 정보로 할게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일반적인 사람은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의 정보를 어떻게 해서 입수한 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몰래 입수한 자가 있죠. 아직 공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 사람은 아까 가서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만 원에 구입해서 400에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 정도는 부동산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몰래 알 수만 있는 자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강성 효율적. 자, 효율적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자, 찾아보긴 힘듭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시장은 찾아보긴 힘들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자, 과거의 정보,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 그러면 현재 라디오라든가 TV에 나오는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정보. 그러면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도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찾아보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이런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성. 그래서 자, 굳이 한번 예를 들자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강원도 오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도 안 들어가요. 신문도 안 보고 그냥 아주 소박하게 그 조선시대처럼 살아나가는 이제 소박한 동네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요 지역으로 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 있는 사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잽싸게 가서 어떻게 해요? 싸게 구입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시장인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한 지역은 막 TV라든가 아니면은 뭐 핸드폰 같은 거 다 터지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 알려줬을 겁니다. 거기 우리 동네 관광단지가 들어온대. 그러면 땅을 안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아주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번 이런 시장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어쨌거나 자, 약성에서는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그 다음에 중강성에서는요, 미래의 정보.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경쟁은 절대 초과를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만 따질 때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려고 하냐? 이거는요,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아주 웃기는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냐면, 자, 과거의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미래의 정보가 뭐라고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 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모조리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다. 다시 말하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모조리 이 시장 구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부가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도 안 했죠?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무슨 뭐 귀신입니까? 어떻게 다 합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없는 시장인데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자, 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에는 얻을 수 없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이거를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요거는 다른 조건을 갖췄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좀 기억할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볼게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자, 현재의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거를 현재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통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어떤 주가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분석하는 걸 일반적으로 자, 기술적 분석이다 해주고 자, 현재의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은 예컨대 어떤 기업이 뭐 재무제표, 다시 말하면 손익계산서 이런 거를 공시할 수 있죠. 그럼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중국에 수출하겠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서 앞으로 잘 될 건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답을 하고요. 기본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가끔 이거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상당히 헷갈리어서 잘 그 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자, 이렇게 볼게요. 약성에서는 이미 과거의 정보는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약성에서는 자, 이 기본적 분석, 다시 말하면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다면 이걸 바로 투자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예,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재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초과 이익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102페이지 보시면 자, 맨 위에 효율적 시장에 의의다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여기서 말한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공표하는 시점에서는 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가 현재의 시장 가치에 즉시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있죠. 이걸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02페이지 아래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의의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가격들의 추세만 충분히 반영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그 니은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이익을 절대 못 얻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죠. 과거의 정보 분석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서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네 번째 줄 보시면 현재 또는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현재 또는 뭐라고요? 미래의 정보가 있어야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위쪽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가격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된 어떠한 정보도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되는 정보 있죠. 요거까지 모조리 반영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5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자,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및 현재 공표된 정보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모두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도 다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가 있다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정보까지도 갖고 있으면 초과를 못 얻는 거죠.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성효율적 시장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공표된 공적 정보뿐은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사적, 내부적 정보도 모두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걸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니은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다른 조건이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1번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국가나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며 효율성의 정도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진국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나라마다 좀 차이가 난다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강성적.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정도의 시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할당. 자, 어쨌거나 이 불안정 경쟁에서는 이렇게, 자,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특히 이제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런 걸 얻으려면 하다못해 국토교통부에 있는 삼촌한테 수리에도 한잔 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비용.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볼게요. 내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삼촌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술을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뭔가 볼게요.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는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사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달라진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과이윤은 500원 얻지만 정보 비용으로 100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이윤은 400원 얻은 거죠. 그죠? 이런 시장.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가. 근데 이거는 약간 어려운 편인데, 자,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정부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정보로는 약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마트가 어떤 지역에 만약에 들어간다, 입점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은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마트의 구성원들인 임직원들은, 특히 이제 임원들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를 어느 지역으로 이마트가 입점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알고서 여기 있는 땅을 투자했을 때 500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다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마트 임직원 중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게 되면 500원 정도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자, 이 임원은 이걸 이 정보를 누구한테 발설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투자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건 절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정보시장이 아주 공개적이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얻으려고 전부 다 이제 몰려들겠죠. 몰려들게 되면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자는 500원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0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500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보 비용이 500원 들어갔죠.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이윤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과이윤을 못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거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와 관련돼서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 실질적인 초과이윤을 못 얻는 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인 초과이윤을 절대 못 얻는 시장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시장은요,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시장은 다 할당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 같은 게 존재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 경쟁을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은 누구라도 절대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이거는 있다가 아니라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 비용, 정보를 구입하려고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하자는 거죠. 귀신 나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보 비용도 뭐라고요? 제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자, 그러면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초과이윤과 정보가 같죠.
그러면 이 시장도 절대 정보를 가지고 절대 실질적인 초과를 못 얻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라고요? 할당혈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가 돼요? 할당혈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경쟁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 뭐 찾아보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이런 시장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할당혈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완전 경쟁일 경우는 정보 비용 소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아무리 불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장일 경우는 할당혈적 시장이 아닐 경우는 투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정보를 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따진 겁니다. 정보를 파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자, 근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자라고요? 이런 할당혈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거기 104페이지 할당혈적 시장이다. 거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못 얻는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할당혈적 시장이다. 그래서 그 줄 할당혈적 시장의 5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초과 이윤만큼 중간에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면, 다시 말하면 초과인과 정보 비용이 같다는 얘기죠. 발생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누구 한쪽으로 자원이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할당혈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고요? 할당혈적 시장이다. 맞는 겁니다. 근데 동그란 2번 보시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혈적 시장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완전 경쟁일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볼게요.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는요,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냐고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할당혈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그 정보에 대한 가치라고 해서 정보 비용으로 얼마 정도로 지불할 용의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 간혹가다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계산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상당히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한 정보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정보를 구하고자 입장에서만 따져야 되지, 정보를 발설한 자가 깜빵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무시하세요. 깜빵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잘리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정보를 구입하는 자 입장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지역이 1년 후에 자, 기업 도시가 자, 될 수도 있고 기업 도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쓰겠습니다. 105페이지 위쪽에 정보 비용이다 해서 그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얼마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토지가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는 6천만 원, 기업 도시로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4천만 원이 될 걸로 예상된다.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이고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요 40%인데 요거는 우리 투자론을 공부해야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론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나중에 투자론 공부하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같은 사람은 기업 도시에 될런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기업 도시가 된다면 토지 가격은 6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기업 도시가 안 된다면요 4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될런지 안 될지 우리 같은 사람 잘 모르는 거죠. 다만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평균을 내봤더니 기업 도시로 될 가능성은 한 40% 된답니다.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은요, 자,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60%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대되는 가치 있죠? 이거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6천만 원 곱하기 40% 플러스 4천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60%. 이때 계산할 때는 40%는 소수점 0.4입니다. 그러니까 6천 곱하기 0.4 플러스 4천 곱하기 0.6 있죠? 이렇게 한다면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가 나옵니다. 1년 기대됐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겠죠? 6천 곱하기 40%. 자, 그 다음에 4천 곱하기 60%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일시 요건 이제 투자론을 이런 걸 잘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에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20%이죠. 0.2입니다. 이거에 1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곱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요거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20%로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계산한 대로 6천만 원 곱하기 자, 곱하기 0.4 플러스 자, 4천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0.6 이렇게 해주면 1년 후에 투자 가치가 나오는데 기대 가치가 나오는데 1년 후입니다. 요거를 요걸로 곱하면 되죠. 그럼 요거는 요거 나누면 되겠네요. 1 플러스 0.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거기 20%라고 했나? 0.2 똑같은 겁니다. 요걸로 나누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자,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자,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입장에서 볼게요. 삼촌은 자, 자기네들이 자,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쳐볼게요. 확실히. 그래서 자,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럴 경우는 자, 1년 후에 기업 도시로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를 100%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1년 후에 100%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기대되는 가치가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곧바로 요거를 20% 할인하는 겁니다. 20% 할인하면은 자,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입장에서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6천만 원 곱하기 1이죠. 1 플러스 4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년의 기대 가치가 얼마라고요? 6천만 원. 6천만 원을 자, 1 플러스 0.2로 나눈 게 바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삼촌 입장에서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발표 나는 즉시 가격이 이 상태로 올라갈 거를 100%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를 100%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5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확실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요 차이 있죠? 요 차이만큼은 최대한 지불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정보의 가치라는 겁니다. 정보 가치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이거 그냥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 이번에는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기출 체크 읽어보겠습니다. 체크에 1번 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2번 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므로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로도 절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 과거의 역사적 자료 미치세요. 이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근데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이게 틀렸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줘야 됩니다. 없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볼게요.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하여도 초과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의 정보가 있어야,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초과에 넣는 겁니다. 또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뭐야? 공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틀렸네요. 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뭐 비싸게 거래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거래한 사람들은.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많은 겁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거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완만한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급한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쳐볼게요. 예,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다. 자, 그럼 현재는 균형 가격이 요거였었죠? 요거였었는데, 자, 요것도 요겁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고 쳐볼게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균형 가격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요. 얘는요, 팍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하여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 특성 때문에, 자, 비가역이 원래 상태로 돌리기 힘들다고 했죠. 비가역성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하여 의사결정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론, 금융론 이런 걸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 돈을 투입하는 건데 잘못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자, 이를 부동산의 변동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자, 이번에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주택시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자, 우리 이제 주택시장,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시장이 주택시장인데, 주택시장 관련돼서는, 자, 이 주택시장의 성격,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택 서비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분석하는데, 이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전부 다 이질적인 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질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분석이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석 자체가 곤란하다. 완전 경쟁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냐면 이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 316동 801호를 갖고 있습니다. 요 아파트. 근데 요 아파트는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요 아파트 316동 801호는, 자, 한국에서 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위치에, 요 층수에, 앞집도 아니고 요 집은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주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갖고 있는 자는 독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독점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시세가 얼마라고요? 2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받겠다, 30억 받겠다 한다고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자.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자. 자, 효용적 측면이라는 것은 만족감 측면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만족감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동질적인 재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다면 완전 경쟁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자, 어떤 요 316동 801호가 있는데 요거와 만족감이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자, 만족감이 뭐야? 효용이죠. 뭐 얘를 이용하나 다른 걸 이용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무지기수로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거의 똑같던 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수의 수요자가 만나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 2억 정도 결정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효과적인 분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자,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이런 걸요.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서비스. 자, 그러니까 만족감이 커지면,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당연히 물리적 주택은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아래에서 6번째 줄 주택 서비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자, 그 옆에 이질적이고 비대체적인 재화. 이질적이고 비대체적인 재화니까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비교가 아주 곤란하다. 비교가 곤란한 겁니다. 근데 2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중간에 주택 서비스 측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인간에 준 만족감 있죠? 요걸 주택 서비스 혹은 효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자, 거기 자, 중간에 보면 동질성을 갖는다. 동질성.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해진다. 했습니다. 비교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주택 수요는 여기서 수요는 물리적 주택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주택 서비스 수요로부터 파생된 수요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만족감이 커졌다. 그러면 물리적인 주택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파생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주택시장의 분석이다 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경제학을 분석할 때는 자, 수요나 공급 같은 경우는 유량 변수로 설명합니다. 유량 변수.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1년에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경제학. 근데 이제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생산에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데 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일정 기간 있죠? 일정 기간 동안에 서로 만들어 파는 양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 없으니까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일반 경제학과는 약간 예외적으로 이런 형태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약간 좀 낮춰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생산을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저량이다 해줍니다. 주택 저량 분석이다 해줍니다.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저량 분석이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이죠. 파는 양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유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뭐라고요? 유량이다. 그러니까 자, 주택 저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 개념이다 할 수 있고, 얘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이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 기간 개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 2018년 1월 1일 현재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량이 1000만 채라고 쳐볼게요. 1000만 채다. 자, 그 중에서 100만 채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100만 채가 비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900만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자, 요 100만 채를 뭐라 하냐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저량의 뭐라고요? 공급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9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러니까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그 시점에서 소비된 양이죠. 요걸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특정 시점에서 100만 채가 좀 비어 있네요. 이걸요 공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집을 뭐라고요?
공과담. 자, 이번에는 자, 이 작년 1년 동안 자, 볼게요. 작년 1년 동안 자, 1년 동안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주택수가 몇 채냐면 50만 채라고 적게요. 1년 동안 새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주택수가 50만 채였는데 그 중에서 40만 채가 100만 채라고 할게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00만 채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90만 채가 자, 분양이 됐다고 칠게요. 90만 채가 분양했다.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만들어 판 양 중에 자, 10만 채가 이제 분양이 안 됐다 해줍니다. 10만이. 그래서 다시 이거 써보겠습니다. 요 100만 채를 뭐냐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그 다음 90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량. 그리고 요건 1년 동안에 10만 채가 분양이 안 된 거죠. 이걸요. 자, 미분양됐다 해줍니다. 1년 동안에 분양이 안 되게 10만 채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으로 필요로 한 양 이런 거 다 분석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자, 그런 얘기를 쭉 써놨을 겁니다. 그 밑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또 뭐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는데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주택 시장이고 전체의 뭐라고요? 임대주택 시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주택 시장인데 자, 그러면 요 정도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만한 물량이 결정된 거죠. 물량이 결정됐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비싸든 싸든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든 싸든 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 정도가 소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 할까요? 요게 1000만 호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만한 가격 이게 비싸든 싸든 임대료 비싸든 싸든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임대 받거나 구입한 자들이 10만 가구라고 쳐볼게요. 자, 1000만 가구라고 쳐보자. 1000만 가구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200만 가구라고 쳐볼게요. 1200만 가구다. 자, 그렇다 치면 결국은 1000만 가구 정도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임대도 받을 수 있고 집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200만 가구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자, 임대도 못 받고 집도 못 산다는 얘기죠. 이런 건 이제 극빈층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정부 역할이 아니죠. 그 어떤 형태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1000만 가구로 요걸 뭐라면 주택 수요 개념이다 해주는 거고 나머지 200만 가구 있죠. 200만 채를요. 주택 소요 개념이다.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로 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택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을 갖춘 우리 경제학 있죠. 경제학상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택 소요라는 것은요. 사회 정책상 필요한 양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택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주택 소요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무주택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택량 있죠. 이걸요. 주택 소요다 이렇게 합니다. 니즈. 그다음에 자, 그리고 주택 수요는요. 아무래도 중고소득층 있죠. 네, 지불할 대가가 있는 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개념이고 소요는요.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아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주택 소요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택 소요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주택의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이다. 뭔 얘기하면 자, 어떤 이제 그랜저 신형차가 있다. 신형차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걸 구입할 겁니다. 구입하는데 몇 년, 5, 6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도 낡고 노후화되고 유행도 지나겠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차를 타려고 안 할 겁니다. 이거를 중고차 시장에 팔겠죠. 그러면 그리고 자기는 새 차를 또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 걸 또 구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자, 주거 분리 및 여가 과정. 요걸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뭔 얘기냐면,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자, 먼저 주거 분리라는 게 뭐냐면, 주거 분리가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 경계가 무슨 큰 8차선 대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뭐 철로가 될 수도 있고, 뭐 강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데는 누가 살아요? 고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이런 데는요,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이렇게 어떤 달동네가 있고, 이러죠? 이거는 부유한 동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주거 수준별로 달리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주거 분리 현상이다 해줍니다. 주거 분리.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약간 좀 기가 좀 짧게 잡는 겁니다. 좀 짧게 잡는데, 여기는 왜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계속 남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이 지역에 있는 주택 중에 일부가, 이게 쓰다 보니까, 욕실 같은 게 쓰다 보면 어때요? 아마 그 타일로 같은 거 깨지고, 유행도 좀 지나고, 물도 막 새고, 호수 같은 것도 막 엉망이 되고, 그리고 때도 많이 끼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유행도 구질구질하고. 그러면 이거를 개량하려고 할 겁니다. 개량. 자, 그런데 개량하려고 하는데, 개량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저기요. 1,000만 원. 개량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봤더니 얘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 지역은 거의 막 10억, 15억 정도 하는 이제 아파트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자면. 근데 여기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는데 나중에 팔 때는 훨씬 더 한 2, 3천 더 붙여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네가 워낙 비싼 동네니까 그거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량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은. 자, 개량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뭐라고요? 깨끗한 주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요. 자,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의해 볼까? 요거는 이제 그 정책론에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개량했을 때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요 지역을 볼게요. 요 지역은 무슨 아주 막 허름한 빌라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쳐볼게요. 그러면 요때 그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욕실 같은 거 개량한다고 쳐볼게요.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개량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자, 오히려 개량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1,000만 원 정도의 큰 돈을 들여서 개량해봐야 그 주변의 시세가 워낙에 낮으니까 기껏해 한 2, 300만 원밖에 못 붙여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부의 외부 효과가 적용된다 해집니다. 부의 외부 효과. 주변 때문에 개량해봐야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은 계속해서, 자, 깨끗한 주택으로 남고, 얘는요, 계속해서 뭐라고요? 낡고 노후화된 주택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깨끗한 주택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자꾸 살려고 하고, 얘는요, 돈이 없는 분들이죠. 이러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주거 분리라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주거 분리다. 근데, 자, 아무리 이거 좀 약간 단기적으로 생각한 거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자, 20년, 30년, 40년 지났다 쳐볼게요. 20년, 30년, 40년. 예, 길게는 50년. 그럼 아주 시간이 꽤 지나면 이 지역도 아무리 단기적으로는 뭐 개량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질구질한 아파트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한테 팔고 자기는 새 동네로 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낡고 노후화되니까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지역도 한 30년 지나면 슬럼 직전이 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새 주택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시간이 꽤 지남에 따라서 낡고 노후화돼 갖고 이번에는요, 저소득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하위 계층이라고 할게요.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하향 여가라는 겁니다. 하향 여가. 이번에는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도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이때는요 새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 계층이 들어서 살 수 있겠네요. 상위 계층. 그러면 이런 걸요 상향 여가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가 주택의 질적 수준이 바뀌어 나감에 따라서 주인도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뺑뺑뺑 도는 겁니다. 이걸요 그 순환 현상이다 혹은 여과 현상이다. 여과라는 게 이런 동네는 돈 좀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과 현상이다 해줍니다. 요거는 약간 할 얘기가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